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7일 제노사이드를 당했다고 할 수는 있죠. 네. 하루에 1,200명이 죽었으니까. 예. 그러나 지금 2년 사이에 이스라엘이 죽인 숫자는 지금 6만 명이 넘어서 7만 명으로 가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이 하루에 1,200명이 죽었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는 2년 동안 6만 7천, 7만 명을 죽일 권리가 있다. 주장할 권리는 없다는 얘기죠. 작전을 하면 어느 지역을 끝내고 그럼 우리 나간다. 무슨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네. 하마스 개멸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냐. 하마스 개멸이라는 게 뭐 하마스 옷 입은 사람들을 다 사살하는 게 하마스 개멸인지 하마스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또 하마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민간인 복을 입고 전쟁을 하는 그렇죠. 네, 게릴라 전하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잡는 게 하마스를 개멸하는 거예요. 뭐가 하마스 개멸이라는 거예요? 예, 심층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롱입니다. 오늘은 중동 이야기 한번 심층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관심권에서 멀어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에 중동과 관련된 뉴스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시면 헤드라인들이 꽤나 자극적입니다. 아쿠아일로를 걷고 있는 곳이 분명히 있고, 근데 제가 항상 여러 방송에서 중동 이야기를 다루게 되면 저의 첫 번째 고민은 과연 어디까지 내가 믿고 내가 읽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이 사안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근본적인 고민이 있거든요. 물론 각 사안에 따라서 확실한 악당이 있고 확실한 선인이 있을 때도 있는데 또 그 반대 목소리도 있기에 전문가분들 모시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일광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혹시 교수님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근본적인 어떤 고민이나 불확실성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도 좀 고민을 하시는지 아니면 교수님은 확실한 원소스가 있으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설마 제가 원소스가 있겠습니까? 저도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기사 하나 보면 관련 기사 다른 기사 찾아보고 네. 진짜 이게 한 몇 퍼센트 정도를 내가 믿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이걸 100% 원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일반 구독자나 그다음에 일반 투자자 그리고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처음 혹은 초기에 접한 뉴스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확 자리 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또 쉽게 안 바뀌죠. 네, 쉽게 네. 안 바뀌죠. 네네. 하다 보니까 오늘은 팩트가 어떤지 그리고 실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각 사안별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스라엘 측에서 예비군 6만 명을 확충했다라는 보도는 나왔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이고 이 6만 명을 확충한 그 규모 자체에 얼마 정도의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지 체감이 잘 안 돼서 네. 이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6만 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고요. 6천 명이 아니고 여러분 6만 명입니다. 6만 명이면 상당히 이스라엘은 예비군 시스템이잖아요. 예. 이스라엘은 정규군보다는 예비군이 훨씬 숫자가 많은 그런 상황에서 거의 제 생각 한 10% 예비군의 한 10% 정도 되지 않냐. 한 60만 대군이라고 60만 예비군이라고 한다면 네. 그렇죠. 그 정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뭐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가자 지구에서 아주 대규모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계속 지금 하마스한테 압박을 해왔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조건의 휴전 인질을 풀어주지 않으면 대규모 군사 작전을 확대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이제 아직 그 예비군 소집을 조금씩 했지만 이번에 이제 가장 크게 6만 명 이상을 소집하면서 사실상 저는 이제 이스라엘 군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을 좀 막기는 어려웠다. 어렵지 않냐 이제는 거의 뭐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병력 배치가 지금 얼마나 되고 있고 어느 쪽에 중점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뭐 6만 명이고 이미 들어가 있는 병사들이 많이 있죠. 예. 들어가 있는데 일단 이스라엘 쪽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이번 작전의 첫 번째 목표는 가자 시티예요. 네. 가자라는 큰 도시가 있지만 가자는 가자지구 전체는 이제 가자지구인데 가자 시티는 그 북쪽 지역에 있는 또 큰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자 지구 전체 인구의 한 10에서 한 20% 정도 되는 그 가자 시티라는 도시를 지금 이번에 작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왜 거기를 들어가냐? 거기에 지금 하마스의 무장대원, 남은 하마스의 무장대원이 가장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남은 하마스 대원들과의 뭐 최후의 결전을 하겠다. 네. 그리고 거기를 점령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은 거의 75%, 80% 정도의 가자 지구를 이미 차지하고 있어요. 네. 나머지 지금 뭐 25% 정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목소리는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번 동원령을 거부한 네네. 예비군들도 네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됐다라고도 지금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미 전쟁을 보시면 10월 달이면요 이미 2년이에요. 맞아요. 2023년 10월에 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10월, 11월 달이라고 하더라도 뭐 거의 두세 달만 있으면 2년이거든요. 네. 그 2년 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예비군들이 몇 번을 동원령이 됐겠습니까? 음. 너다섯 번은 갔을 거예요. 음. 자, 그러다 보니 예비군 입장에서는 우리도 정상적인 삶을 누려야 되는데 맨날 지금 가자 지구 들어가서 전쟁만 언제까지 전쟁만 하냐? 네. 우리도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와이프랑 같이 살아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비군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전쟁하는 것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나타냐후 총리의 이 목표가 과연 달성할 수 있냐? 없냐? 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 구호 아래 하겠다면서 계속 예비군을 소집하고 전쟁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불만이 많죠. 그러면 이 내부에 불만이 많아지면 이게 휴전 협상으로 가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이거는 근데 지금 서로 간의 의지를 봤을 때는 좀 네. 힘들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어떨까요? 도움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거리로 몇백만이 쏟아져 나오면 쉽지 않겠네요. 네, 몇백만이 쏟아져 나오면 한 100에서 200만 정도 막 나와서 네. 일주일 정도 더 이상 우리는 못 살겠다. 음. 나타냐면 빨리 뭐 인질 석방 무조건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지 않는 이상 나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전쟁을 중단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불만이 많지만 그것을 표현해서 전 국민이 단결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의사를 표현할 때만 가능하지.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시위 가지고는 사실상 정책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소위 그 이스라엘 내부의 강경파하고 온건파는 계속 그냥 양 갈래 목소리 내면서 지금 상황은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국민들이 여기에 목숨 걸고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 뭐라고 하냐면, 자, 이 전쟁은 자기도 이 전쟁을 반대를 해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특히 좀 중도 쪽에 되는 지식인들은. 근데 핑계를 대죠. 이거는 나타냐고 하는 전쟁이다.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당신한테 면죄부가 지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예. 네. 당신이 나타냐후 총리를 반대한다면 분명히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하든지 시위 운동을 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 당신은 거기에 직접적인 관심을 안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계속 되고 있지 않냐. 예. 그러니까 당신도 거기에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진 딜레마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긴 해야겠습니다. 네네. 그 양갈래의 목소리들은 계속 나올 텐데 일단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공습은 계속 되고 있고 하다 보니 1차 작전이 2023년 10월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그때 있었고 2차 작전명이 기드온의 전차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작전명에서만 보더라도 이제 지상전으로 좀 더 공격을 그렇죠. 집중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거 작전에 대한 계획이나 뭐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략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기드온의 전차 1, 지금 나타냐고 하고 싶어하는 기드온의 전차 2예요. 예. 그러니까 기드온의 전차 1은 거의 올해 초부터 계속 시작이 됐으니까 지상전으로 들어가서 하마스를 괴멸시키겠다. 자, 사실상 그렇게 하면서
뭐 남쪽도 갔다가 북쪽도 갔다가 원래 남쪽으로 다 대피했던 가자 주민들 다시 이제 북쪽으로 다시 돌려 보내줬죠. 네. 가자 주민들이 다시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럼 가자 시티도 어느 쪽에 북쪽이거든요. 자, 그랬다가 다시 지금 기동원의 전차 2를 얘기하면서 가자 지구 북쪽에 있는 가자 주민들을 다시 남쪽으로 또 대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는 나타냐후 총리가 정확하게 목표는 두리뭉실하게 하마스 괴멸이라고 잡고 있지만 정확한 이 군사 작전의 목표가 뭔지를 얘기해 주지를 않아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작전을 하면 어느 지역을 끝내고 그러면 우리 나간다. 무슨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네. 하마스 괴멸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죠. 아. 하마스 괴멸이라는 게 뭐 하마스 옷 입은 사람들을 다 사살하는 게 하마스 괴멸인지 하마스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또 하마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민간인복을 입고 전쟁을 그렇죠. 하는 네. 게릴라전을 하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잡는 게 하마스를 괴멸하는 거지. 뭐가 하마스 괴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리뭉실한 구호 아래 계속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전쟁을 이어가는 그런 게 지금 나타냐의 목적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사실 드는 생각이 작전 목표도 두루뭉술해지면 네. 작전의 지역도 두루뭉술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특정한 지역의 표적만 있다면 민간인은 거기를 피해 있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지역이 두루뭉술해지면 네. 민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다 보니 네. 결국에는 민간인들의 피해가 그러면 지금으로서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민간인 피해는 피할 수가 없죠. 일종의 뭐 부수적인 피해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 첫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자 시티로 들어가요. 예. 근데 가자 시티를 지금 가자 주민들한테 대피를 하라고 하지만 일부는 대피를 하지만 일부는 대피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피를 안 한 상황에서 이제 작전을 하잖아요. 그럼 민간인 피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 가자 지구를 어느 정도 작전을 하면 제 생각에는 최소 한 달 정도는 걸릴 거예요. 네. 한 달 정도를 작전한 다음에 그다음은 뭐냐? 그다음 작전 계획은 이미 나타냐후가 얘기했듯이 가자 지구 전체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전쟁을 한번 하면 다시 이스라엘 지구로 나왔다가 네. 필요하면 다시 들어가는 그런 작전 방식이었는데 네. 이제는 가자 지구 전체에 주둔을 하겠다. 필요한 곳에. 자, 그게 지금 바뀐 작전입니다. 그래서 가자 전체를 점령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상당히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부분 여쭤보고 싶었는데 미국과 유럽의 스탠스는 네. 어떤 거예요? 자,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나타냐후 총리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놔두고 있습니다. 놔두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조금 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유럽은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하는데 뭐 이스라엘을 막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지금 외교적인 압박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수단은 9월 말에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겠다. 그게 첫 번째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캐나다, 그다음에 계속 다른 국가 벨기에까지요. 국가들이 이제 줄줄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겠다고 외교적 압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 제재도 할 수 있다. 이스라엘과 경제 교류를 폭을 줄이겠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반대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시간을 갖고 인내하면서 지켜는 보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왜 빨리 끝내지 못하냐. 그리고 나타냐후 총리가 자기가 하마스를 괴멸시킬 작전이 있다. 비책이 있다. 예.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지금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인내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가 얘기하듯이 하마스를 완전 괴멸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자지구 전체를 이스라엘군이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또 상황이 바뀌면 트럼프 대통령 인내력이 바닥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마음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그것도 가자지구 미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 근데 좀 궁금한 점이 지금 트럼프가 네,
진짜로 목표하는 바가 있어서 그냥 눈 감고 인내하는 건지 네. 아니면 미군도 지금 여력이 안 된다는 얘기가 네. 그전부터 조금씩 나왔었는데 네네. 여력이 안 돼서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어느 쪽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에 개입할 의사가 없죠. 음, 네, 군인들을 보낼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네. 네, 그럴 의사가 없고 다만 가자 지구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는 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끝나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뭐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중동 지역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노벨상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나 나타냐후 총리가 계속해서 하마스를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마스가 인질석방에서 조금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 자 그러려면 아예 이번 기회에 인질을 10명씩 풀어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다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나타냐후 총리 그러려면 군사적 압박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군사적 압박을 하려면 하마스는 이미 10명 정도 풀어내는 인질석방에 오케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부분적인 인질석방이 아니고 한 번에 무조건 다 풀어내는 거. 그거 아니면 우리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마스는 지금 붕 뜬 상태고요. 나타냐후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전선 접경 지역인 시리아나 네. 또 레바논의 스탠스는 지금 어떤 거예요? 시리아나 레바논은 지금 가자 지구에 신경 쓸 여력이 없죠. 나름대로 바쁩니다. 나름대로 바쁜데 레바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금 중국에 신경 쓰는 사이에 레바논의 가장 중요한 무장 단체가 누굽니까? 헤즈볼라잖아요. 예. 근데 레바논 지금 신정부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지금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헤즈볼라에서 무기를 다 뺏는 거죠. 근데 헤즈볼라가 그걸 과연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겠죠. 네. 그럼 왜 이 무장 해제를 하냐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레바논이 만약에 레바논 정부가 이번에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성공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레바논의 경제 재건과 레바논의 어려운 점을 다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과도 관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지금 당근책을 줬어요. 네. 자, 그런데 레바논에 새로 뽑힌 조셉 아운 대통령은 12월까지 분명히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시키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레바논에는 중요한 목표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죠. 네. 그런 상황이고 시리아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란의 지지를 받지 않는 완전히 다른 정부가 들어섰죠.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시리아 안정화에 바쁘기 때문에 가자지구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힘들다 보면 그러면 중동 지역의 어떤 확전 여기까지는 뭐 가능성은 좀 낮겠네요. 낮죠. 이쪽 지역은 낮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북쪽, 가자, 레바논, 시리아는 낮으나 네. 우리가 또 하나 빠뜨린 게 하나 있죠. 어디요? 올해 6월 달에 있었던 이란이 있잖아요. 네. 이란은 아직 모릅니다. 여기는 아직도 의지가 오히려 이란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게요. 네. 네. 뒤에서 또 여쭤보긴 하겠지만 네. 이란 쪽에서 나오는 워딩들도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네네. 그 지난 우리 6월 그때 그 휴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를 무색하게 만드는 워딩들이 지금 너무 나와가지고 네. 잠시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할 텐데 네. 그러면 지금 주위의 상황들을 봤으니 가자지구 내부적으로 상황이 어떤지 이것도 네. 뉴스 보면 네. 공습 때문에 대량 학살이 있었다 네, 뭐 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기아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자,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어렵습니다. 아까도 우리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보도되는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냐. 예, 그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이 치열한 지금 이미지 전쟁, 내러티브 전쟁, 네. 보도 전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가자 지구의 기아 상태가 있냐 없냐. 이스라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없죠.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제는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얘기를 이제는 듣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게 팩트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이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PR을 해도 네,
그 피하를 듣지를 않아요. 그 임계점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봐라. 우리가 구호품을 이렇게 가자 지구에 많이 넣는데 어떻게 가자 지구에 기아 사태가 있을 수 있냐라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있고 해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마스가 들어가는 모든 구호품을 뺏어가서 창고에 갖다 놓고 창고에 잘 보관하고 그걸 아주 값비싼 가격으로 가자 주민들한테 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자 지구의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계속해서 물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아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네. 그리고 하마스가 그 기아 사태를 만들었다. 그래야 국제사회 여론을 본인한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스라엘의 내러티브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사지를 않습니다. 이게 팩트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미 PR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기아 사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게 제노사이드냐 아니냐. 이제는 제노사이드라고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다. 네. 거의 6만 5천을 넘어서 이제 7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PR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미 게임은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상황이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를지언정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듣다 보면 다시 되게 앞으로 돌아가서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좀 생각들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하나의 수단이 돼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것인지 네. 두 개가 모두 합쳐져서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발발을 한 것인지 그 네. 근본적으로 그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뭐 2023년에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켰고요. 네. 10월 7일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10월 7일 하루에 가자에서 가자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마을 30개 되는 이스라엘 마을에서 사망자가 1,200명이 나왔어요. 하루에.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의 트라우마죠.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럼요. 엄청난 트라우마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입장은 이스라엘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닌 이유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그 트라우마 상황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훨씬 더 사나운 공격적인 이스라엘로 변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주위에서 누구라도 우리를 건드리기만 해봐.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주위에 이스라엘 주위에 국가이든 비국가 단체이든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능력만 갖추면 우리는 거기다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전략이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자 지구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를 저는 여러 가지 1년 내내 설명을 했습니다만 나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자 지구 전쟁을 끝내면 지금 나타냐후 총리와 연정을 하고 있는 구구파에서 네.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죠. 자,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가자 지구 전쟁을 끝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론도 아직 이스라엘 내에 있어요. 그러겠죠. 예, 한 30% 특히 리쿠드당 나타냐후 총리가 이끌고 있는 이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마스 괴멸이 가능하다. 하마스를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전쟁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이어지기 때문에 전쟁이 안 끝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이 좀 더 강력하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예. 이게 이제 세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여쭤보시는 게 좀 단순한 질문인데 왜 하마스를 뿌리 뽑으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가에 네. 대해서는 좀 어떻게 트라우마죠. 왜냐하면 1,200명이 하루에 죽었고 그러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고 믿어요. 하마스라는 조직은 살아남으면 네. 얼마든지 힘을 키우고 또 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조직은 뿌리를 뽑아야 돼. 발번 세 번. 근데 국제사회가 이렇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는데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게 이제 딜레마죠,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식층이라든지 이 중도 좌파되는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의 이미지가 이렇게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데 나라 네, 이미지가 네. 브랜드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막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우리가 가자 지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타냐후 총리가 본인의 정치적 목적 그리고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나는 절대 전쟁을 끝내지 못하겠다라고 밀어붙이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트라우마의 네. 정치적인 목적에 네. 종교의 서로 이단성까지도 네, 네.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왜 전쟁 초기부터 지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바이든 정부 때에도 약간 휴전할 것처럼 뉘앙스를 잠깐 하고 네. 그랬다가 다시 강경하게 되고 네, 네. 약간 그러니까 스탠스가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이거는 그럼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거는 초기부터 명확합니다. 뭐가 클리어하냐? 하마스가 이스라엘하고 휴전 협상을 했던 거는 한 2번 했거든요. 네. 2번 했을 때 목적은 하마스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다 떠나면 가자 지구에서 한 명의 군인이라도 남지 않고 다 떠난다면 우리는 인질을 하루에 다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은 뭡니까? 절대 우리는 그런 일은 없다. 네. 가자 지구에서 우리가 완전히 나갈 수는 없다. 그게 이스라엘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초기에는 인질만 풀어내고 그 다음에 완전 종결로 가는 협상을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이미 떠날 생각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하마스가 2번 정도 속아줬어요. 네. 근데 이제는 하마스가 안 속아주죠. 그러나 이미 또 속아주기 위해서 지금 60일짜리 휴전 인질 10명 풀어준다고 제안을 했지만 오케이 했는데도 지금 이제는 이스라엘이 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죠. 이건 진짜 끝장을 봐야 되는 건가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거는 아무리 오래 작전을 하더라도 네.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이 베트남 전쟁처럼 예. 헤어나올 수 없는 진입탕성으로 계속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면 네. 강경하게 스탠스는 유지하더라도 네. 은근히 누가 와서 명분 하나 만들어 주고 끝내주기를 바라는 결국 그 역할을 미국이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네. 그걸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실마리나 해법은 없습니까? 저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나타냐후 총리에게 작전을 할 수 있는 어떤 백지 수표를 줬지만 네. 시간이 지나고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가자 지구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막 이스라엘 군이 다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자 주민들이 더 죽고 상황이 악화되면 여론이 더 악화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극약 처방을 쓸 수가 있죠. 중단해라. 네.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찾자. 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약발이 먹히긴 하겠죠. 그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타냐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준 태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었을 때 나타냐후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아니 네. 여쭤보는 이유가 이란한테는 별로 약발이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이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작은 이익과 예. 나타냐후 총리가 원했던 이익이 맞아떨어진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란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한번 이란 쪽으로 네, 넘겨보도록 네, 네. 할 텐데 이거는 저도 질문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뭐 뉴스화는 많이 돼서 그 대량 학살 얘기 앞에서도 잠깐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제노사이드가 실제로 있었고 네. 어마어마한 지금 처참한 지금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대다수의 언론 보도들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거기 근데 항상 그 기사 말미에는 이스라엘 측 입장도 다뤄주긴 합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제노사이드의 피해자는 이스라엘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지금 상황이 어찌 된지를 좀 그 본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7일 제노사이드를 당했다고 할 수는 있죠. 네. 하루에 1,200명이 죽었으니까. 예. 그러나 지금 2년 사이에 이스라엘이 죽인 숫자는 지금 6만 명이 넘어서 7만 명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루에 1,200명이 죽었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는 2년 동안 6만 7만 명을 죽일 권리가 있다. 주장할 권리는 없다는 얘기죠. 왜? 똑같습니다. 하마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하마스가 이스라엘로부터 당한 게 2007년부터 전쟁을 계속 해왔는데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죽었어요. 뭐 몇천 명이 죽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2023년 10월 7일로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민간인을 하루에 총과 칼로 불을 태워서 1,200명을 죽일 권리가 나한테 있다. 저는 그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그럴 권리가 없고 네. 하마스에도 그럴 권리가 그럼요. 없다. 네. 전투 영혼들끼리 싸우는 건 오케이. 그러나 민간인을 그렇게 죽이는 것은 맞아요.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 사안이 벌써 2년이나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오랜 시간 동안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죠. 네. 유능하고 네. 똑똑하고 자본에도 밝고 이 상황을 2년 혹은 앞으로 더 뭐 3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네. 이런 국제적인 이미지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미 변했다고 봅니다. 이미 변했고요.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프랑스에 가서 어느 놀이동산 공원을 갔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동산에 그 놀이기구를 탈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일부 호텔, 유럽에 있는 어느 국가의 일부 호텔에서는 이스라엘 여권을 보여주니까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사례가 계속 늘어나겠죠. 예. 자, 늘어나고 그리고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관광객을 태운 배가 그리스 어느 항구에 들어가려니까 거기 친팔레스타인, 프로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이 와서 시위를 해가지고요 배가 정박을 못하게 되고 배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스라엘은 이런 모든 것을 뭐라 그런지 압니까? 반유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치면 네, 그러면 참. 그럼 이거 다 반인주의주의인가? 이것도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우리는 무슨 방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비판하면 모든 게 다 반유대주의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럼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정당하게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전부 다 반유대주의라고 한다면 이것도 또 용납할 수 없죠. 그렇죠. 네. 네. 뭐 끝나고 나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미 국제사회에서 그 인식의 변화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직접적인 예시를 들어주셨고 이란 얘기 네.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이란 쪽은 핵을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답답합니다. 완전 답답하고요.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네. 일단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 협상 기미가 안 보이고요. 뭐 한 발 물러선 입장은 얘기는 하겠어요. 20% 이하까지 우리는 농축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했는데 미국에는 갖다 붙다 답장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고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란은 더 어려운 게 유럽 E3 국가 즉 유럽 국가의 제재 복원하기 위한 절차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영푸독. 예, 영푸독 네. E3 국가가 왜냐하면 이게 2015년 오바마 때 했던 JCPOA 즉 핵협정의 규정이거든요. 네. 그 규정이 뭐냐면 이란이 JCPOA 규정을 어기면 그때 참여한 국가 중에 누가 유엔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문제 제기를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30일 내에 이 문제가 제기한 문제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만약 이게 정당한 이의 제기라면 지금까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보류해 왔는데 네. 그거를 다시 복원시킬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나오는 게 스냅백 가능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스냅백 절차가 시작이 됐어요. 음. 자, 이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왜 서운한가? 많이 서운해요. 서운하다고요? 예, 서운한 게 있어요.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예. 왜 서운하냐? 자, 우리가 돌이켜 보시면 2015년에 오바마가 핵 합의를 했는데 네. 2018년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어요. 네. 근데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이 이게 치명적인 실수라는 거죠. 음. 그 당시에 탈퇴할 당시 이란은 모든 규정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오바마가 한 합의를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네. 모든 걸 찢어버리고 나갔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니까 합의를 먼저 어긴 거는 우리가 아니다. 누구죠? 트럼프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우리한테 페널티를 주냐? 미국한테도 페널티를 줘라. 자, 그런 입장에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오바마가 미국하고 이란하고 잘 지내자, 핵 합의하자, 핵 합의했고 규정을 잘 지켰는데 트럼프라는 이상한 대통령이 와가지고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한다고 오바마가 한 합의를 다 찢어버리고 훨씬 더 어려운 조건으로 올려버렸어요. 네. 그리고 임기가 끝났습니다. 네. 그 이기 다시 자기가 대통령이 됐어요. 다시 핵 합의를 하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올해가 그 제재 연구 종결해였는데 네, 그렇죠. 갑자기 파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입장에서는 예. 그런 그럴 수 있겠네요. 입장에서는 2018년에 본인이 탈퇴하고 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유럽 국가가 이란을 도와줘야지. 유럽 국가 너도 미국 트럼프랑 같이 편먹고 제재를 복원하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아. 물론 이란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왜? NPT 가이드라인을 안 지켰어요. 예를 들어서 이란 이번에 6월 달에 전쟁이 나기 전에 이란이 신고하지 않은 세 곳의 장소에서 핵활동 징후가 IAEA가 발견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NPT 규정 위반이죠. 왜? 신고하지 않은 핵시설에서 핵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60% 이상까지 우라늄을 농축한 것도 문제죠. 핵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이란이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바라는 건 뭐예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란이 뭘 원하냐?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험용인 건지 아니면 실제 그 압박용인 건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의 네. 여지가 있을 수 그럼 있는 아주 거잖아요. 드라이하게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란의 안보 전략 중에 하나예요. 안보 전략. 이란이 본인이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전략이 한 세 가지 있다면 예. 첫 번째가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이란의 대리 조직을 만들어서 대리 조직을 이용한 게 일단 첫 번째 이란의 안보 전략이에요. 네. 왜 대리 조직을 주위에 두고서 정적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대리 조직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란은 공군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창은 탄도미사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란은 탄도미사일 기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게 두 번째 안보 전략이에요. 마지막이 핵입니다. 그러나 핵인데 이건 핵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핵을 만들 수 있는 수준과 기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네. 그래야 미국과 유럽과 핵 협상을 할 수 있고 제재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틀리면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란의 전략입니다.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래서 롤 모델이 북한 아니냐라는 그거는 얘기를 이미 하는데. 오래됐습니다. 네. 이스라엘 측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북한이 이란의 갈 길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란이 북한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란의 상황은 좀 어떻게 읽으세요? 이란 최고 지도자도 이거 미국과 문제 해결 불가능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다시 격화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돌파구가 없다면 특히 12월 올해 말까지 돌파구가 없다면 내년에 우리는 한 판 더 볼 수 있다. 아유. 예. 왜냐하면 돌파구가 없습니다. 지금 이란은 계속해서 자기 영토에서 우라늄을 농축을 하겠다 그러고 네. 미국은 절대 안 된다 그러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핵 협상이 지금 시작도 못했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제재는 지금 유럽 국가의 제재는 이미 시작이 됐고 유럽 국가가 제재가 진짜 실시가 되면 이란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NPT 탈퇴한다 그랬어요.
근데 NPT를 탈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엄포를 놓고 있죠. NPT를 탈퇴하면 사실상 이제는 좀 돌이키기가 북한 모델로 가는 거거든요. 네. 야,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럼 트럼프와 나탄야후는 가만히 불구경하고 앉아 있을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금지선을 몇 개 만들었어요. 레드라인을. 핵활동 재개한다. 네. 우라늄 농축을 재개한다. 그 다음에 이란이 방공망을 새로 아주 멋지게 지으려고 한다. 네. 뭐 이런 아주 본인이 봤을 때 우리의 금지선을 넘었다. 네. 판단했을 때 트럼프 형님한테 찾아가서 형님 이번에 한번 해야겠는데요. 그러면 트럼프가 오케이 하면 들어가는 거죠.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되잖아요. 아, 노벨 평화상은 이건 별개라고 봅니다.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했으면 올해 6월 달에도 전쟁을 안 했어야죠. 내년에 미국 중간 선거 있는데 트럼프가 고하게 해줄까요? 제가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모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럼요. 네, 그게 가장 궁금하죠. 그걸 아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답입니다. 네. 그게 정답. 그러니까 전부 다 트럼프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데 네.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트럼프한테서 자꾸 트럼프로부터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라. 음. 트럼프는 과거와 현재밖에 없는 인물이다. 네. 전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네. 이게 정답이 됩니다. 맞아요. 네. 주식처럼 이게 트럼프는 대응의 영역이지 대비를 하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과감히 한다면 예. 저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월 말까지 정말 어떤 돌파구가 없다면 그리고 트럼프가 본인이 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우리 두 번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란에 달려 있습니다. 이란이 예. 이란의 제재도 그냥 계속 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대로면 예. 제재는 오히려 더 늘리고 있어요. 어제도 제재 하나 더 맞아요. 예, 계속 늘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란이 제재를 한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합니까?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죠. 예. 제재 일명 우리가 그 저항 경제라 그럽니다. 네. 리지스턴스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제재 하나 더 한다고 해서 이란이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이란, 이스라엘, 하마스 네. 이쪽 지역의 분위기는 또 어떻게 판이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하마스는 저는 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회복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네. 가고 있고 더 이상 이란이 하마스를 도와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문제는 이제 시리아하고 레바논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것이 결국 이란 문제다. 이란의 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중동 지역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상상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뉴스가 나왔지만 이란이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나탄즈나 다른 핵시설을 정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물론 인공위성으로만 봤을 뿐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보지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계속 가속화되잖아요. 그리고 위험 수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위험해지는 거죠. 네. 혹시 이란이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그러진 않겠죠. 근데 어떤 대리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통해서 좀 개입을 할 여지도 그러면 있는 겁니까? 이란은 지금 가자 지구보다는 시리아에서 잃어버린 이란의 영향력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작년 12월에 50년 이상 시리아를 통치했던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네. 지금 새로운 아흐마드 샤라라는 임시 대통령이 등장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미국과 지금 친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제재를 해제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재건을 위해서는 제재 상황에서는 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국하고 친하다 보니까 이스라엘하고도 친해요. 이스라엘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레바논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시리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란이 한번 잃어버렸다고 포기를 할까요? 포기 안 합니다. 시리아에서 오히려 지금 다시 한번 본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리아라는 대리 조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도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잃어버린 자신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란은 노력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이제 판이 돌아가는 게 중동 지역에서 어쨌거나 자기들의 이익이나
또 안보를 위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도 얘기는 많이 됐었는데 네. 사실상 이거는 그러면 모호성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너무 옛날 얘기가 된 얘기가 건가요? 됐죠. 왜냐하면 작년 4월에 네.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최초로 본토를 공격하는 직접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네. 그 이전에는 이란이 대리 조직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렇죠.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후티나 네. 시리아나. 그러나 이제는 둘 다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에 한 차례 공격하고 10월 달에 또 두 번째 직접 공격이 있었고 올해 6월 달에 완전히 전면전 12일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모호한 건 없죠. 모든 것이 클리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공격을 받으면 100% 당연히 이스라엘 보복합니다. 이제. 네. 한숨이 깊어집니다. 지금 우리 채팅창에도 앞에서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이럴 거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냥 현금화 시키는 게 낫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 이런 불확실성이 심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6월에 겪은 게 또 있었잖아요. 큰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6월에도 최악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막지는 않았거든요. 네. 최악으로 그랬죠. 가지는 않았다. 맞아요. 그나마 뭐 약속 대련으로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기 때문에 최악으로 가지 않았으나 두 번째 또 전쟁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지 말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해협 봉쇄하면 본인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갈 거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그렇죠. 본인도 수출을 못하죠. 네. 어렵죠.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좀 어렵지 않냐. 네.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란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네, 6월 달에 못했다고 내년에 못한다는 법은 없어요. 네.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 힘들죠.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계속 수입을 해야 되는데 네. 힘들죠. 중국도 그렇게 되면 힘들죠. 그럼요. 네, 힘들게 마찬가지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란이 우리도 이제 궁지에 몰렸고 이제 우리도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막갑하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번에도 6월 달에도 이란의 군함에 기뢰를 실었다라는 정보 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뿌리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상 봉쇄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 그건 하진 않았죠. 안 했어요. 안 했죠. 기뢰를 안 뿌렸죠. 협박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협박 정도 말만 한 게 아니라 배에다가 기뢰를 실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갔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전쟁에서 어떻게 할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뢰를 그냥 무차별적으로 뿌려놓고 네. 우리 어디 있는지 몰라 하면 못 가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 효과랑 똑같은. 똑같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지나가는 선박 한 2개만 잡아도 그렇죠. 못 지나갑니다. 못 지나가죠. 못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파급 효과가 네. 어마어마할 텐데. 그러니까 이란은 이게 너무나 경제적인 타격이 크고 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이란이 엄청난 비난을 받겠죠. 음.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카드이긴 해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란은 지금까지도 제재를 받아오면서 폐쇄적으로 경제를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네. 한다면 할 수 있다. 그렇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래. 어차피 중국은 이거 호르무즈 풀었다가 봉쇄했다가 푼 다음에 수출하면 되지 않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는 정말 힘든데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미국과 핵 협의가 다시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돌파구가 네. 누가 한쪽이 엄청나게 큰 양보를 해야 되는데 네. 이란이 20% 양보해서 되겠어요?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절대. 자, 그럼 트럼프가 양보를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도 트럼프가 양보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치킨 게임이 되는 것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 유럽도 뭐 강경할 테고. 그렇죠. 유럽은 어차피 지금 트럼프 편에 붙어서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유럽은 말리고 싶지만 이란이 협조를 안 해주고 이란이 양보를 안 해주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뭐 다른 수가 없습니다. 좀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싶은데. 다들 그렇죠. 네, 전쟁의 소문들이 너무 횡행하네요. 네, 저도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데 힘듭니다. 대비는 해야겠습니다만은 일단 뉴스들은 계속 팔로우
해야겠고 지난주에 뉴스 나왔던 것도 이것도 참 힘든 뉴스인데 예멘 총리가 이스라엘 공습으로 네. 사망을 했습니다. 네. 예멘 지금 분위기나 상황은 그럼 어떤 겁니까? 예멘은 지금 완전히 뚜껑 열린 상황이죠. 네. 이스라엘에서 피해 복수를 얘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탄도미사일하고 드론을 쏘아대고 있어요. 복수하려고. 네. 근데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이 격추시키거나 사우디 쪽으로 떨어지거나 약간의 이제 모멘텀을 조금 잃어가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악화된 이유는 후티가 네. 굳이 하마스를 돕겠다고 그러니까 가자 지구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네.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본인이 올가맸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사실 제가 여쭤본 것 중에 네. 이란의 대리 세력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란에 좀 프레셔가 있지 않았나라는 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긴 했던 후티요. 건데. 후티는 중동 지역에서 우리가 보통 후티는 돌아이 같은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이란의 지원은 받지만 네. 이란이 시킨다고 100%다 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아, 나름대로의 원칙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후티의 이데올로기는 어쨌든 가자 지구에서 우리는 하마스를 지지하고 팔레스타인 민족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전쟁만 끝내면 네. 우리는 얼마든지 전쟁 끝낼 준비가 돼 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가자 지구 전쟁이 안 끝나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멈출 수 없고 그다음에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선박 공격할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지금 후티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멘 총리도 공습으로 사망한 상황에서 네. 후티 반군의 보복 공격 가능성도 진짜 실제화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보복을 하고 있죠. 성공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격추를 시키고 있고 네. 총리만 암살될 게 아니고 네. 내각 11명이 최소한 11명이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각 회의를 하는 장소를 이스라엘 정보부가 알아냈고요. 네. 그 장소를 아예 공습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각 회의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는 폭살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지금 후티는 엄청난 충격이 빠져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이제 교수님과 얘기한 거를 다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무역 입장에서 봤을 때 네,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하죠. 네, 예멘 이 공습 막 이렇게 하면서 홍해 항로도 그렇죠. 불확실하죠. 네. 중동 지역은 그냥 카오스 아닙니까? 그러면? 카오스죠. 카오스죠. 아 근데 네. 이거는 이건 진짜 막장이잖아요. 아직 지하까지는 안 내려갔습니다. 지하 한 1층인데요. 지하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하 2, 3층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더 한번 터지면 네. 이란이 쓸 수 있는 옵션이 호르무즈 있죠. 네. 그리고 걸프 지역에 있는 정유 시설을 때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엄포를 했습니다. 네. 자, 그게 이제 막장이죠, 진짜.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죠? 안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2019년에 이란하고 후티가 아람코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람코 아주 작은 2개의 시설이 때려 맞았는데 그때 벌써 사우디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절반 반토막이 났고요. 그게 한 6개월 이상을 갔어요. 네. 근데 만약에 아람코 시설이 4분의 1 정도가 파괴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무 공포감을 심어주는 말이라 네. 안 하고 싶은데. 그러게요. 예. 근데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공격을 한다고 한 게 아니라 공격을 한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차원이 다르죠. 직업병이어서 그런지 네. 뭐 한다면 가정을 하는 순간 네. 저는 뭐 중동 지역이 생각난 게 아니라 뉴욕 거래소 풍경. 뭐 그렇죠. 그래서 아유. 저도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지도 않는다. 호르무즈도 마찬가지고요. 정유 시설 때려 보세요. 그러면 이란은 무슨 욕을 먹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카드이다. 그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교수님 말씀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생뚱맞기는 한데 북극 항로를 빨리 개발해야겠다. 그렇습니다. 예. 라는 생각이 중동 좀 쪽은 너무 힘듭니다. 네, 너무 힘드네요. 혹시 저희가 55분 동안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고 끝내긴 해야 되는데 네, 네.
중동 쪽 얘기는 잘 정리를 해주시고 각종 가능성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은 네. 혹시 뭐가 있을까요? 지금 꼽아 본다면. 우리는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에너지 수급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지금 관심사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유가가 너무 떨어져서 네. 사실 우리가 지금 걸프 사우디나 UAE 쪽하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사실 진척이 별로 잘 안 돼요. 그리고 중동 지역의 안정화가 안 되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 분위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유가가 좀 올라줘야 네. 그래야 이 걸프에 있는 돈 많은 이 걸프 국가 돈을 쓰는데 네.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옴시티는 이미 엄청나게 지금 늦게 진행이 되고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어쨌든 유가도 좀 오르고 물론 우리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유가가 올라서 기분이 안 좋겠지만 또 우리 비즈니스라는 기업이나 국가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입장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 지금 계속해서 9월 말에 네.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미 중국은 승인을 했어요. 일본하고 우리가 아직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 우리 외교부가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민의 고려 사항은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도 눈치를 봐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 중국에 또 껴 있다 보니까 아니 뭐 중국이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은 없어요. 니네도 인정해라. 그렇게 하기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유엔의 분위기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뒤처지면 그리고 우리가 다음 달에 또 유엔 지금입니까? 9월 달에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거든요. 네. 다음 달에 러시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입장 정리를 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질질 끌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또 트럼프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유엔 총회 참석하는데 참석 못하도록 비자를 다 안 줘버렸잖아요. 비자를 안 줬어요. 왜냐하면 마크무드 아바스가 가서 유엔에서 나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선포합니다 하려고 하니까 네. 비자를 안 줬습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지금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렵겠죠. 네. 뭔가 마지막엔 희망을 드리고 싶은데 네. 희망 회로를 찾기는 쉽지 않고 예. 저 아까 전에 아람코 얘기해 주셨을 때는 네. 살짝 약간 실제 충격이 좀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끝의 끝 시나리오긴 하지만 없겠죠. 야.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네. 그건 상상도 하고 싶지 않네요. 네네. 그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중동의 정세가 그만큼 불안하다. 그리고 이런 확전의 가능성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저희가 계속 좀 심각하게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교수님과는 여기에서 이제 그래도 마무리는 밝게 웃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일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